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된 이영숙입니다. 때는 1982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8살, 둘째는 돌갓 지난 아기였고요. 그날은 7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무렵 저는 이상한 서늘함에 잠을 깼습니다. 분명히 창문을 다 닫고 잤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불을 끌어당기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부산 출장 중이었고 큰아이는 자기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둘째 유진이는 보모 순애 씨 방에서 함께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으로 갈수록 바람이 더 세게 느껴졌어요. 가보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순애 씨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애 씨 방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비어 있고 유진이만 혼자 자고 있었어요. 순애 씨의 짐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신발장 위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갈색 지갑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계약금 잔액과 중개수수료, 도배장판 성금을 모아둔 돈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 제가 직접 처리해야 했는데 저는 한동안 열린 현관 앞에 서서 새벽 바람만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졌어요. 순애 씨가 정말로 그 돈을 가지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순애 씨를 처음 만난 건 그해 2월이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 보모가 필요해서 인력 소개소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전라남도 신안하위도 출신이라는 21살 아가씨를 소개받았어요. 참 작고 말수 적은 아이였습니다. 키도 작고 깡마른 체격이었는데 유독 손만은 거칠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눈빛은 참 맑고 또렷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사님. 처음 인사할 때 그 공손함이 기특해서 저는 처음부터 순애아가 아니라 순애 씨라고 정중히 불렀어요. 나이 차이가 났지만 어른으로 대우해주고 싶었거든요. 순애 씨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유진이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유진이가 밤에 울면 제가 나서기도 전에 묵묵히 달래줬어요. 큰아이에게도 참 다정했고요. 집안일도 꼼꼼히 잘했습니다. 특히 요리 솜씨가 뛰어났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물론이고 생선 조림이나 잡채도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순애 씨, 어디서 요리를 배웠어요? 물어보면 집에서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라며
늘 짧게 대답하곤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에게는 참 따뜻한 면이 있었어요. 유진이를 친동생처럼 예뻐했고, 큰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 울고 들어오면 조용히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 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순애 씨가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2달 만에 벌써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 순애 씨가 왜 그런 일을?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계약을 하루 미뤄달라고 사정했고, 급히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서 겨우 이사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었거든요. 유진이도 많이 보챘습니다. 그동안 순애 씨에게 더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아도 울고 우유를 줘도 울고 큰아이도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순애 누나는 어디 갔어요? 어떻게 8살짜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순애 누나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에 갔어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계속 보채는 것도 있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순애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맑은 눈빛, 조용한 미소, 유진이를 돌보는 다정한 손길들. 정말로 돈 때문에 그랬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보모를 구해서 유진이를 돌보게 했고, 전셋집 이사도 무사히 마쳤어요. 남편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몇 년 후에는 자가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랐어요. 현우는 좋은 대학에 가고 유진이도 예쁘게 커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00년에는 현우가 결혼했고 2005년에는 유진이도 시집을 갔어요. 2014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순애 씨는 제 머릿속에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결혼은 했을까? 하지만 신안하이도 말고는 단서가 없어서 순애 씨 소식은 끝내 알 수 없었어요.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70이 넘었고 혼자 사는 삶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었죠. 여보세요. 혹시 이영숙 여사님, 전화번호가 맞나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60 언저리로 들렸고,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이 들렸어요. 저 박순애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이를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애. 40년 전 그 새벽에 사라진 21살 아가씨의 이름이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만에 연락.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흘 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순애 씨를 만났습니다. 예순을 막 넘긴 듯한 여인이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깔끔하게 단장했고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사모님. 순애 씨.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로 시간의 흔적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모님, 그때 가져간 50만 원. 이제야 드립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미 잊었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요. 순애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신안군 하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둘째였어요. 아버지는 바다에서 일하시다 태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11살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7남매를 키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순애 씨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소금밭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1979년에 큰 태풍이 와서 소금밭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겨울에 정말 굶다시피 했습니다. 80년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너무 어려서 경력도 없고 처음 들어간 집에서는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사모님 댁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해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막내 동생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하다고 했어요. 당장 수술비 5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저 월급이 5만 원이었으니 10달치 월급이었거든요. 그날 밤 내내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거실로 나왔는데 신발장 위 지갑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돈이면 동생을 살릴 수 있다. 나중에 꼭 갚자. 그런 생각이요.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 50만 원이 있었대요. 순애 씨는 그 돈을 가지고 급히 목포로 내려가서 동생 수술비를 냈지만 막내는 수술 일주일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합병증이 생겨서요. 순애 씨는 눈물을 훔쳤어요. 동생을 살리려고 사모님을 배신했는데 동생도 죽고 저는 도둑이 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 후 순애 씨의 삶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서 왼손 약지 끝마디를 잃었고 포장마차 사업은 실패해서 빚만 남았어요. 1997년 IMF 때는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사모님께 진 빚 때문이었습니다. 갚기 전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 청소 일을 시작했대요. 새벽엔 사무실, 낮엔 상가, 저녁엔 아파트를 돌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40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도 졸업했어요. 2005년에 작은 청소용역 회사를 차렸고 2010년에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모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배우고 사설 탐정에게도 의뢰해봤지만 쉽지 않았대요. 그러다 작년에 강남 지역에서 오래 일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셔서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받고도 한 달을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기까지 정말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순애 씨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40여 년간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까지. 순애 씨, 저는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애 씨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유진이를 키우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애 씨가 유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거든요. 순애 씨가 흐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서로 외롭지 않게. 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와 순애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쇼핑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요. 봄에는 여의도 벚꽃 구경을 갔고 여름에는 강릉으로 가족 여행도 다녀왔어요.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제 생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날 새벽 1982년 7월 27일에 열린 현관문과 사라진 지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었답니다. 긴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순애 씨의 그 절박했던 선택도, 제 상처받은 마음도 모든 것이 이 소중한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시간과 이해와 용서를 통해 그 시련은 결국 아름다운 선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젊은 날의 아픔도 누군가의 다정한 마음을 만나면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걸 저와 순애 씨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